실적 자체는 조선업체들은 하반기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흑전을 조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되었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일부 대폭 흑자 전환한 그런 업체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운임이 추세 상승하냐, 운임이 추세 하락하냐, 그거에 대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항공사들이 실적을 좋게 낼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조선주 2분기 실적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랑 삼성중공업까지는 실적이 다 나온 상황인데요. 이번 분기에도 뭐 영업 흑자 전환을 했느냐라고 하면 일단 아닙니다. 그러긴 했는데 충당금도 실질적으로 떨어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영업 적자를 좀 줄이는 모습을 확실히 보였고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3분기에 저희가 조금 조기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일부 공유해 준 업체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조선업체들은 하반기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흑전을 조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되었고, 모든 업체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기자재 업체들도 이제 하나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일부 대폭 흑자 전환한 그런 업체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전방산업인 조선 쪽이 괜찮다. 가격을 올려줬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죠. 가격을 네네. 올려줬다. 근데 사실 우리가 철판, 후판 가격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주 성과에 대한 문제. 그래서 수주는 잘 되지만 실속 있는 장사는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적자, 뭐 이러한 것으로 좀 폄하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 분들도 좀 있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초기에 가장 피해보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재료는 실시간으로 받아서 쓰는 거고, 배는 한 2, 3년 전쯤에 수주한 거를 이제서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가격이 오를 때는. 근데 이제 그게 또한 제품에 대한 가격을 어떤 식으로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저희가 일반적인 소비자한테 파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가격 전가는 조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대체적으로 다 재료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저희가 적자를 조금 떨겠습니다라고 하고 떨었고, 이번 2분기 실적이 나올 때도 일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한 상황인데요. 요즘에 왜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재료 가격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오른다는 재료 가격을 전제로 해서 수주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조선주를 사실 때 덜 부담스러워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조선주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사실 상당히 몇 년 전서부터 계속 하향 내려와 있었고, 네. 그 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다시 장기 대세 상승의 시작 부분 정도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일단 우리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저희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수주 좋을 때 당연히 좋은 산업이고, 이제 그게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초입에 드디어 좀 도착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조선 업체들이 25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수주 잔고를 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23년, 24년에 저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만드는 제품들의 가격이 22년과 21년에 만들었던 것보다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를 이미 조선업체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까지 수주를 하면서 지금 거의 20개월 이상 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른 것들을 드디어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면 사실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자본이 대단히 얇아져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이렇게 주가가 조금 오르면 대단히 비싸다는 얘기가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익으로 자본을 채우고 나면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별로 비싸지 않네라는 얘기도 오히려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좀 오른다 싶으면은 또 바로 나오는 게 무슨 적자 폭이 얼마니, 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잖아요. 적자 폭이 얼마고 자본이 얼마밖에 안 남았고. 그럼 이거 망하는 회사의 분위기인데 액수 자체가 워낙 크니까. 네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자까지 했으니까. 네네. 어쨌건 나오는 그 조선 수주에 대한 어떤 뉴스들, 그리고 기대감에 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잘 안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연일 계속되는 적자가 상당히 문제였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장이 7, 8년 동안 어떤 상황이었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전 세계에 있는 조선업체가 1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량이 7, 8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가지고 대단히 저가 경쟁을 서로 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주를 받아도 출혈이긴 하지만 아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비용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받으면서 오다 보니 매번 만들고 적자나고 만들고 적자나고 이거를 되게 많이 반복을 해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2021년 전까지는 조선업체들이 PBR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그 순자산 가 주가 대비 순자산 가치 비율이 이제 PBR인데 0.8배만 되면 다 못 견디고 이제 조선주를 던져내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수주를 어쨌든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조선주가 1배 이상의 가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덜 부담스러워하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1차로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이제 흑자 전환까지 하고 나면 2차로 더 올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정도의 시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조선주 바라볼 때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는 뭔가 좀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만한 어떤 시그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자재 업체들이 흑자 전환을 일부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업체들도 분명히 내년부터 만드는 거는 비싼 제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가시적이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질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내용이 좋아졌느냐라는 걸 좀 보면 저희가 이제 말로 계속 얘기했던 친환경 규제가 뭐 강화가 되면 조선 업체들이 옛날보다 더 비싸고 스펙이 좋고 더 고부가 가치의 선박을 만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조선 업체가 수주를 했던 내용이랑 올해 수주를 했던 내용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진짜로 선주들이 20% 30%의 돈을 더 주고서라도 비싸고 좋은 스펙의 배를 선택을 해주세요라고 옮겨가는 그 비율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그런 거 관련된 엔진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 작년 연간으로는 뭐 퍼센티지가 좀 낮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막 90몇 프로의 엔진이 그런 엔진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업체들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좀 좋아지는 국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외부에서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옛날보다 그런 많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인력은 충분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력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네,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조선업체들이 21년에 수주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집 대비 거의 한 1.5배 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다 만들 수도 없을 정도로 수주를 해서 그게 23년에 대단히 본격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력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었던 연평균 물량 대비해서는 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많은 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도 필요하고요. 전 세계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업계도 옛날 대비 몸집이 한 반 정도로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사자들도 엄청 많이 줄었을 거잖아요. 예전에 20만 명 이상의 인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만 명도 안 되는 조선 관련 종사자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인력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빨리 완화를 해주면서 내년에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좀 넓히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룸을 좀 열어주고 있다거나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력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크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통해서 다 해결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만드는 양을 계속 늘리고 하면서 이제 숙련공도 키워야 되는 거고 아니고서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조선주 가운데서는 탑픽을 어디로 보고 계시죠? 저희는 여전히 싼 업체가 낫다라고 얘기해서 한조회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한국조선해양 추천드리고 차선호주로는 이제 가장 대장격에 해당하는 현대중공업을 보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꼭
기자재 업체 하나 정도 가져가시라고. 기자재는 어디를 탑픽으로 보세요? 저희는 필수 기자재가 낮다. 어떤 특정한 선종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낮기 때문에 HSD 엔진을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HSD 엔진이 상당히 그 상승이 많이 되던데 네네. 일단 HSD 엔진 그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게 뭐 엔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퍼포먼스가 좋은 것 같은데 독점인가요, 거기가? 현대중공업과 네. HSD 엔진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과거에는 STX 중공업까지 해서 세 개 업체가 배가 나아갈 때 필요한 추진 엔진을 만드는 업체였었는데요. STX 중공업이 이제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거의 이제 빅2 체제가 된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만드는 배들은 대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이 거의 다 만드는 편이고요. 그 이외의 조선소들 뭐 따로 이제 삼성, 대우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그 예전 이름으로는 두산 엔진이었고 지금은 HSD 엔진인 그쪽에 주로 발주를 하는 편이고 특이하게도 이제 중국 조선 업체들한테도 엔진 수주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그 조선과 관련해서 지금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LNG선 이제 우리가 고 부가가치 선박 이게 이제 한국의 기술력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선업의 어떤 그 호황을 예시하는 하나의 신호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제 조선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시장에 저가 경쟁력으로 확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기술 차이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그 정도의 기술 차이는 가격 경쟁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단순히 일단 LNG 캐리어를 기준으로 LNG를 운송하는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LNG를 1년에 쓰는 소비량이 1등으로 올라가는 만에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LNG 캐리어가 필요한데 중국의 후동조선소라고 하는 그런 조선소가 있습니다. 네. 그 조선소에서 1년에 한 서너 척 정도 만드는데요. 그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24년쯤 됐을 때는 8, 9척 인도하려고 이제 오더북에는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지금 자국 수요를 커버할 LNG 캐리어들을 만들 수 있는 캐파도 다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푸동중화가 아닌 다른 조선업체한테도 중국이 자국 발주로 LNG 캐리어를 발주를 했습니다. 뭐 대련조선소 이런 데도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LNG 캐리어를 만들어 보는 조선소이니까 걔네들이 인도를 할 때 제 시간에 인도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발주가 되고 있는 LNG 선박은 전부 다 자국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아직까지 외부에서 유럽이 이제 주로 많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필요한 LNG 캐리어는 다 한국으로 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술력 수준이 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LNG 캐리어를 처음 만들던 시절에 중국에서 나오자마자 거의 수리조선소로 바로 입고가 되고 막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LNG는 조금 기술 격차를 줄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LNG를 가지고 추진하는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도 사실 발주 자체는 중국이 더 먼저 받았거든요. 수주 자체는. 그게 CMA CGM이라고 하는 중국의 해운사와 얼라이언스를 구성한 프랑스에 있는 선사가 중국에다가 23,000TEU짜리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을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약속했던 그 인도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결국 딜레이 되다가 최초 인도는 한국에 있는 조선소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예, 환경 규제 강화가 되는 부분이 오히려 좀 격차를 다시 벌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조선소 업체들이 요즘에 보면 몇 개월째 1등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규제 강화를 완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거에 맞추는 선박을 발주를 하지 않을 거면 지금 다른 선택지에서 별로 고려를 하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한국을 먼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운주 좀 질문을 드릴게요. HMM이 됐든 뭐 이런 관련 해운주들 실적은 좋게 나와요. 근데 좋을 때마다 항상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번에 HMM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보다 처음으로 실적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3조 대 이익이 나오다가 이제 2조 대 이익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매출은 최고치 갱신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운사들은 상거래를 할 때 달러로 100% 거래를 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달러 기준의 회계 자료를 만들어 놨다가 저희가 봐야 될 때 원화 기준으로 바꾸는 건데요. 달러 기준으로 변경을 하면 사실 2분기는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었었는데요. 그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물동량도 전분기보다 줄었고 운임도 전분기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니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해운사들이랑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어느 만큼 경쟁력 있게 영업을 했는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가운데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보면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SCFI 분명히 빠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실적은 되게 좋아지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2분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2등에 해당하는 머스크라고 하는 그런 업체는 운임도 전분기 대비해서 높아지고 물동량도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오히려 전분기보다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국내에 있는 업체는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스팟 운임이 쭉 빠지는 거에 대한 영향을 오히려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회사들이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지를 조금 보면 이제 상위 업체들은 이 시황은 어쨌든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오른 선에서 장기 화주를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조금 고정을 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장기 화주를 막 70%씩 늘리는 그런 정책이었었는데요. 아시아권에 있는 선사들은 작년의 이익률은 오히려 유럽 선사랑 비교하면 되게 좋았지만 장기화주의 비중은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 한 20-30%. 그래서 올해 그 장기화주들의 운임 계약률은 올라왔는데 스팟은 빠지고 있으니까 결국에 2분기 때 이제 운임이 갈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인 거고요. 그래서 피크아웃이라고 생각을 했던 기간이 실제로 피크아웃인 거를 보여준 첫 번째 실적이 이번 실적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도 계속 그런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네, 자꾸 네. 번번이 좀 틀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나왔다. 그렇죠. 이익률 자체는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수치이지만 어쨌든 꺾인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반면에 똑같이 운임이 좋지 않고 요즘에 BDI 대단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벌크 선사들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운임에 잘 그 대응할 수 있는 영업 전략을 펴는 모습을 좀 보여준 실적을 보여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운주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제는 좀 매도의 시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운임이 추세 상승하냐, 운임이 추세 하락하냐 그거에 대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두 영역 다 컨테이너 쪽이 됐건 벌크 쪽이 됐건 저희가 이렇게 뒤져보면 수요가 대단히 약한 분야는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빠지고 있다라는 건 한쪽은 공급이 너무 더 많다라는 거고 뭐 다른 쪽은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 그 물동량이 작아서 그런 건가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는 그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되게 과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원자재 가격도 많이 빠지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년에 배가 되게 많이 늘어날 섹터면 저희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 벌커 탱커 주로 부정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런 선사들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부정기 선사들은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막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의 선박을 발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항상 배를 내 배 아니라 다른 배도 이렇게 빌려서 쓰는 행위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전 세계 모든 항만에 그러한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배만 좋은 거를 발주해놨을 때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떠한 배가 가장 원활하게 잘 거래가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는 시점쯤에 아마 발주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잔고가 이제 많이 모자란 상태가 되었고요. 그 덕분에 다른 선박들이 많이 발주를 해서 저희가 25년까지 지금까지 발주가 나오지 않은 선박들이 시장에 막 쏟아지는 거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급 쇼티지가 이렇게 세게 날 때는 당연히 운임 자체에 대해서도 추세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부정기 선사들에 대해서는 많이 빠졌다면 가져가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저가 매수 정도. 네, 저가 매수해서 저희는 운임이 많이 추세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이라서 저가 매수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계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아유, 오를 거면 이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격이 하락할 만한 요소는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충분히 빠지고 난 다음에는 또 반등할 만한 요소가 그 다음에 나올 것이다. 크게 있다. 네. 우리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꾸러기 전만보님 이런 질문을 하나 주셨네요. 어떤 방송을 보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 아직 실적이 안 나오니까 지금 괜찮은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좋은 뉴스가 나올 때가 이제 매도의 시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고 질문을 하시네요. 근데 그게 저희가 지금부터 20개월 동안 오른 선박을 쭉 건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초기에 그렇게 바로 나가지 않으셔도 아마 꽤 오랫동안 시황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공주도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항공주 요즘 코로나 재확산 이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을까요? 요즘 실적은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안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타격을 입지 않아서 생각보다 그 항공 여행으로 돌아가시는 속도가 빨라서 항공사들이 실적을 좋게 낼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많이 자리가 모자라니까 티켓이 대단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형 항공사들이 가던 노선, 뭐 미국, 뭐 유럽 이런 데들은 지금도 대단히 비싸게 이제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가고 있던 비행기에 비싼 티켓이 팔리니까 얼마나 실적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그렇게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겠죠. 근데 저가 항공사들은 저희가 그 737-800이라는 기종을 주로 쓰는데 그 기종은 6시간 이내의 노선에서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근거리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일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장사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별로 열리진 않고 뭐 일부 괌 사이판 그리고 뭐 태국 좀 열리고 베트남 좀 열리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거의 영업을 안 하다시피 하다가 다시 국제선을 띄우는데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 마켓에서는 벌써 티켓이 조금 할인된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주에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항공주만큼도 시가총액이 조정을 안 받은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 되게 시총 높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유상증자를 거의 두세 번씩 했는데 그렇죠. 주식수가 늘어났으니. 주식수가 계속 늘어났는데 저희가 그 시총만큼 옛날에 돈 잘 벌던 때만큼 시총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개가 됐을 때 아주 높은 가격으로 많이 파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안 좋게 잃었던 돈 이상으로 분명히 더 벌 거야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국제여객 얼마나 회복했을 것 같으세요? 수요 기준으로?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국제여객의 일주일 이용객 수는 한 150만 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국내 여객이 그거보다 원래 좀 적었는데 그 국제여객 여행을 못 가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다 제주도를 많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국내 여객이 일주일에 거의 150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조정받아서 130만 명 정도로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고요. 국제 여객은 최고로 많이 조정받았을 때 3만 명. 완전 전멸이네요. 50분의 1토막 났다가 지금 벌써 50만 명 정도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국제 여객을 국토부가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게 과거의 50%까지 회복을 좀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2, 3월에는 아무리 해도 이게 연말까지 50%가 될까 싶은 상태였었는데요. 6월 8일자 기준으로 인천공항의 그런 방역 단계가 되게 이렇게 확 완화가 됐거든요. 그 뒤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연말까지 절반 충분히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늘리겠다고 했던 그 공급을 이미 9월까지 그냥 다 늘리겠다고 한 상태거든요. 3분기에 여름방학 시즌에도 회복을 못할 수요면 4분기에 돌아오기 더 많이 늘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아마 9월까지 그렇게 영업을 해봤는데 10월, 11월, 12월 예약률을 보아하니 이건 더 늘려도 되겠다 싶으면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공급을 옛날만큼 늘려버리면 티켓 가격은 분명히 빠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해운에서 봤던 것처럼 저희 항공주도 운송주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빠지네. 그러면 또 피크아웃 이러면서 이제 또 그 얘기를 피크아웃.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반기에 대형 항공사들은 분명히 3분기 되게 좋은 실적 나올 거고 4분기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 저희 실적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럴 때 언제 빠져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항공사는 어떻습니까? 원체 어려웠잖아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둘 중에서 네, 두 개 중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 그 연구위원님의 그 뭐죠? 그 탑픽은 아시아나. 네, 아시아나죠. 예. 그래서 그 두 회사의 합병이 좀 가셔야 되는 시점이 되면 정말로 막 30분 간격으로 티켓팅해서 들어가서 가격 경쟁을 막 하던 그런 노선들도 되게 합리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되게 효율적인 운임이 나오는 그런 가격으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권이 되면 그때가 가장 좋은 시세가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시점쯤에 잘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거를 항공주와 관련해서는 한 줄 요약하면 잘 빠져나오죠. 잘 빠져나와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 해운주의 한 줄 요약은 뭡니까 이건? 해운주 인내하다 보면 좋은 날 올 수 있다. 잊어버리고 기다리. 저 뭐야? 조선주는 좋아. 그냥 좀 길게 좋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